비탈릭 부테린 지분증명 책을 소개해 주실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굉장히 사랑하는 크립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컨설팅,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 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더프레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암호화폐계로 입문을 하신 거예요? 다들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 1월 1일이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저 기자 출신인데 네. 기자를 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이때 그 아시아경제 TV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에 입사를 한 날이 전날인데 그 회사가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붐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방송을 좀 선구적으로 했던 그런 경제 케이블 방송이어서 그때 처음 강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강제 입문을 하고 네. 계속 접하시다 보니까 더 네. 관심이 커지신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기자였지만 컨퍼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류의 출판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사업을 계속 좀 그 지근거리에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 지분증명이라는 책을 번역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크립토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분증명이라는 책은 이제 이 사람이 낸 첫 번째 책이고요. 최근에 원래 이 지분증명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더리움이 원래는 작업증명이라는 방식.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로 블록체인을 채굴 한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만들어지다가 최근에 9월 15일자로 바뀌었어요. 네.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게 지분증명이라는 방식이 바뀌었고 이 지분증명으로의 변환이 이더리움 이 플랫폼의 굉장히 오랜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이 그래서 이름이 지분증명으로 되어 있고 왜 지분증명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더리움 플랫폼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네.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에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크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POW. 네, POW. 그거랑 POS.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POS가 이제 지분증명이라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독자분들이 네. 이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죠. 가령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1980년대에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왜 도입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삼성가의 이병철 씨라든지 이건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다면 다음번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먼저 가서 먼저 거기 줄을 설 수 있겠죠.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노하우.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는 사실 제로에서 시작해서 시가총액 2위가 된 수많은 경쟁을 뚫고서 지금도 보면 타도 이더리움,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의 자리를 꿰차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암호화폐들이 꾸준히 있는데 한 번도 털린 적이 없거든요. 네. 왜 털린 적이 없냐? 그럼 얘는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를 안 하시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성공한 플랫폼인데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런 코드가 성공의 코드다. 이런 것들을 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코드고 크립토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냥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읽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하나요? 네네.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더리움을 이제 만약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이더리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은 이제 그 확신도 생기는 거고 흔들릴 그렇죠. 때마다. 네.
그러면은 이 지분 증명 방식 그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거를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그럴 때 더 효과를 네, 발휘한다고 그렇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보통 이더리움을 이제 이야기할 때요. 네, 이 비트코인하고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더리움이 가진 특징,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 이제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가상화폐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이제 특이하게 화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요한 기능이 이런 결제나 지급, 그러니까 내가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확립된 기능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지털 금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크게 비트코인의 이제 유틸리티이죠. 그리고 가장 특이한 특성은 보통 이제 제가 웅달님한테 뭐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한다,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은행에서 안 보내주면 막히는 거고, 국가에서 은행에 야 김동환이 웅달한테 돈 보내는 거 막아라고 하면 또 막혀요. 그 막 전쟁 날 때 네, 그쵸, 제재하고 그쵸, 막 그쵸. 그러는 중국에서 사업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중국 계좌는 진짜 수시로 막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막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 뭔가 송금을 해본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유용성을 바로 이해하세요. 송금 수수료도 많고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뻑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보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게 막힐 경우가 있고, 그 최근에는 또 제 이제 그 지인이 이름이 김정은이거든요. 김정은이 북한 저게 네. 김정은이잖아요. 수장이니까. 예, 수장이.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 방지에 또 걸려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사실 그런 부분들을 비트코인이 이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송금 혹은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그 실제로 그 미국에서 네. 그 근로하시는 네. 그 남아메리카에 계신 네.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렇게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봤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비트코인이 쌌어요. 한 개에 10,000원, 10만 원 이럴 때는 송금 수수료가 뭐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이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송금 수수료도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제 몇 퍼센테이지로 가니까 올랐는데, 이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결제 이제 방법들이 나오면서 사실 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을 주로 결제에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돈을 스트리밍으로 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약간 그런 방식으로도 뭐 시범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이고, 비트코인의 특성은 이제 이런 걸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원래 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그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해서 이 업계에서 가장 처음 나왔고 가장 유명한 사실 잡지가 있어요. 아, 최초예요 이게? 네, 거의 최초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트코인 그래요? 바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봤고 실시간으로 다 보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좀 결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아마 많이들 컴퓨터들 다 쓰실 텐데, 그러니까 윈도우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은행 앱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윈도우즈 같은 거라서 윈도우즈나 뭐 맥 쓰시는 분들은 뭐 맥OS 같은 OS의 개념이어서 이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뭔가 얘네들도 송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시잖아요, 경제 활동이.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더를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이더잖아요. 네. 이더라는 이제 코인인데, 이 네. 코인의 용처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게 용처가 많아지겠죠. 그러겠죠. 수수료들도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이더라는 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윈도우 휴대폰에서는 약간 안드로이드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위에 이제 앱들이 막 생기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앱들은 또 다른 회사들이 만들어서 그렇죠. 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다 이제 올리는 뭐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어. 개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아, 그러면 그 앱들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일단 이더리움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201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그럼 한 8년 정도 된 거죠. 네. 예, 많이 나와 있고요. 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유틸리티라고 그냥 되게 벙벙하게 얘기하는데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 한번 크게 올랐었잖아요. 암호화폐 전반 가격이 그렇죠. 다 올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ICO라고 해서 예, 그때 뭐에 투자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것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디앱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셉들 정도가 나왔을 때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만들 건데 펀딩 참여하시려면 하세요. 이게 이제 ICO의 내용인데 2018년 때 17, 18년 때 ICO라는 이제 유틸리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에는 이제 디파이가 이더리움 위에서 또 올라갔고 21년부터는 또 NFT가 엄청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용처들 쓸모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굵직굵직한 용어들인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전부 다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졌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막 네네. 폴라곤 이런 것들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디파이가 처음 만들어졌던 게 그러니까 원조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원조 족발 같은 느낌. 그래서 이후에도 족발집이 나오잖아요. 다른 뭐 나는 좀 컨셉을 달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성공 공식을 차용해서 디파이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TBL이라고 해서 그 체인에 묶여 있는 돈을 토탈 밸류 락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TBL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끌어 모았었죠. 아, 이더리움이 원조였군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유용성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네. 이런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개발자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더리움에 이제 언어가 있어요. 되게 좋은 신호 아니에요? 그렇죠. 솔리디티라는 언어가 있는데 개발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이 언어를 개발을 하면 일단 생활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아, 그 iOS랑 안드로이드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iOS가 뭔지도 모를 때 iOS 한국에 들어왔던 게 이제 2009년 정도였고 그때 저도 앱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술을 배웠던 분들이 지금 그걸로 밥벌이 훌륭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쓰는데 솔리디티 언어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지금 코인하는 개발자 중에는 그리고 개발자가 많으면 이 여러 가지의 외부 변수들이 있어요. 가령 최근에 이제 있었던 변수는 갑자기 ESG 뭐 이런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했고 POW 방식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야 POW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유럽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없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외부적인 변수와 요인들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많으면 이런 대응이 가능하죠. 바꿔야 될 때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논의들과 어떤 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진짜 비트코인을 그 시가총액에서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아, 그렇군요. 이 책이 좀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그 지금 떠들썩한 게 FTX 사태가 하나 터졌잖아요. 네. 아, 이게 안 터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또 오히려 이게 터져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깊게 한번 공부해보는. 터진 게 오히려 저는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제 업계에 있고 또 이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요즘에 어떤 컨설팅 요청이 많이 오냐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전혀 모르는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트코인 너무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왔고 그럼 하락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 블록체인 회사들도 약간 몸을 사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장이 이렇게 오면 크립토 인터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기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인 거고 굳이 여기서 이제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섣불리 돈을 쓰지 않는데 이런 시기면은 사실 크립토를 모르는 기업도 동등한 거죠. 입장이. 지금 열심히 뭘 해보면 자기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FTX 사태는 좀 또 다른데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세계 3위 거래소가 한 뭐 열흘도 안 돼서 자빠진 사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판단을 좀 달리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아 이제 코인 끝났네 이게 아니라 야 다음에 먹어야 돼. 이런 분위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 기회를 봐서 새로운 신흥 부자로 더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현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저기 산업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때를 어떻게 보면 잡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범인들은 이 하락장이 시작되면 어디가 발바닥이지 발바닥에 가서 이제 뭐 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부자들은 아 이거는 어떤 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고 지금 무릎으로 내려왔으면 언젠가 다시 뭐 어깨나 머리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매집을 하면 된다. 이런 사고 방식?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좀 포함을 해서 대표적인 거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막 엄청 폭락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 비트코인은 8천만 원에서 떨어진 거고 이더리움도 거의 70%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막 영원이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세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뭐 너무 FTX가 열흘도 안 돼서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고요. FTT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비트코인이 나온 게 2009년이고 이제 12년 넘었는데 13년째인데 그동안에 비트코인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해킹한다 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개당 8천만 원 막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게 되면 뭐 한 10,000개만 있어도 그게 얼마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킹이나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무언가에 이제 튼튼하다, 이거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뭐 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영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가장 좀 생동감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지금 크립토에서는 개발자들도 많고 계속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에 가깝고 영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영원이 되는 건데 그때도 아마 뭐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영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엄밀하게 따지면 거래소가 터진 거지 이더리움이 터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터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여파로 조금 같이 하락한 그런 게 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씩 모아가는 여유가 된다고 하면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유효한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방법을 적립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적립식 투자는 뭐 신기한 개념은 아니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다 하시던 펀드 가입하듯이. 비트코인 쪽을 좀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가격의 부침이 더 좀 있는 사실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2% 떨어지면 이더리움은 뭐 3-4%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2% 오르면 이더리움은 3-4% 오르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동폭이 되게 심한데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그 속마음은 일희일비 하지 않고 싶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걸 많이 선택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더리움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쵸.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한 투자는 비트코인 쪽에 한결 나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더 나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강점이 있고 이더리움의 강점이 있고 확실히 이게 코인의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구분되는 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 적립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덜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요건 좀 이제 여타의 좀 질문인데 그 이번에 그 FTX가 거의 막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던. 네네. 최근에 기준으로 하면 2위죠. 사실. 그러니까 엄청났는데 이게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진짜 이렇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혹시 그 국내 거래소를 좀 쓰는 분들은 네. 안전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100% 안전합니다. 100%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사실 FTX 거래소가 받는 규제는 여기는 금융기관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터넷 통신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거래소 하면 약간 은행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권사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규제가 붙거든요. 근데 이런 그 크립토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는 그런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 거래소들은 비교적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촘촘해요. 그래요? 네. FTX에서 지금 문제됐던 게 뭐냐면 FTX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 자산을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를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이제 형제 회사들에 대출을 해줬다. 그러니까 고객 재산으로 돈놀이를 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하는 지점인데. 유용한 거군요. 네, 유용한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거래소 자산이랑 고객 자산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원화가 들어가 있는 거래소, 특히 약간 그 원화 취급을 안 하는 거래소는 좀 애매한데 지금 말씀하신 어피트 비썸 코인원 코빗 여기 최근에 이제 고팍스까지 여기는 거래소. 고객 자산을 완벽하게 분리된 지갑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돈을 못 찾을 염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분리된 지갑으로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국내 거래소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비판 많이 또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주로 거래소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또 좋은 점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규제가 많으니까 한국 거래소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크립토 파생 상품이 되게 많은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FTT는 저도 쓰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쓰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는 그 비트코인도 맡겨놓고 막 이자율도 받고 막 이자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그 시파이 국내 시파이에서도 제공하는 몇몇 업체가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약간 마진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롱 치고 숏 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하락에 베팅하는 식 이런 상품들이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하면은 막 바이낸스 같은 데는 이 레버리지를 100배, 125배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만 원으로 방향을 정해서 딱 베팅을 했는데 한 0.8% 정도 어긋난다. 반대로 간다. 그럼 내가 베팅한 돈 빵원 되는 거고 거꾸로 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1%만 올라도 원금만큼 100%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약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금융 당국의 정서에서는 도저히 저건 도박이지. 너무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하락장 되면 사실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거나 일찌감치 현금화해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존버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다른 이런 화생 상품이 있는 거래소들은 이제 하락으로 수익을 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크립토 하면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비에 젖듯이 슬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돼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FTT 같은 경우는 또 마케팅도 엄청 세게 하는 거래소여서 가서 이제 거래를 하기도 했고 FTT가 또 이제 한국인 사용자가 의외로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자산을 예치를 하면 연 이자로 8% 정도를 주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은 달러 8%짜리 예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세금도 안 떼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안에서 다른 사람 고객 유치해서 그 돈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고 사용자 자체는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정리하면 한국거래소에서 내가 넣어놓은 돈 자체를 떼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 그렇군요. 야 근데 그 미국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그걸 규제를 안 했나 보네요. 규제를 이제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하던 차. 그러면요 대표님 그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적립식 투자 아까 개념도 좀 잡아주셨고 네. 그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경쟁 관계로 봐서 경쟁 관계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한 2014년, 15년 이럴 때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자꾸 이상한 게 막 생겨. 이더리움 이름도 뭐 처음 들어보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화폐들이 막 생겨서 자꾸 뭔가 자기들의 포션을 빼앗아 간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저도 이때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책에 나오거든요. 네. 예, 막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어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제 막 만들었으니까 커뮤니티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두 가지 다 너무 컸고 그리고 거의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따라가요. 뭐 큰형과 뭐 동생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는 이제 풀려고 하는 목적 문제 자체가 좀 다르다. 비트코인은 자유로운 송금, 방해받지 않는 송금과 최근에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은 보통 이제 탈중앙화 월드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OS 얘기했잖아요. 윈도우즈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요. 네. 원래는 그 암호화폐 쪽에 많이 좀 들어오려고도 하셨었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조금 그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제가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일단은 영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크립토에서 제일 믿을만한 거래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FTX는 실제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막 포춘지의 넥스트 워렌 버핏 표지에 나가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운영도 개판으로 하고 크립토 애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인식 자체는 확실히 좀 문제가 되긴 해요. 특히 FTX 같은 거래소는 뭘로 유명했냐면 미국 정부랑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걸로 유명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FTX라는 거래소의 본사가 바하마라는 이제 동네에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2020년에부터 코인 사기 시작한 애들이 많이 거래한 거래소가 FTX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거래했던 코인들이 그냥 거래소에 묶인 채로 얘네가 파산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게 어떤 투자 수요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게 일정 부분 합리적인 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한번 맛을 봤단 말이죠. 2020년 3월에 개당 $3,000 하던 비트코인이 68,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몇 배인가 22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코인인데 22배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맛봤기 때문에 눈치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돈이 우르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구나. 유명한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비트코인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2025년에 1억 간다. 뭐 3억, 5억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2030년에는 10억. 그리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는 또 샀더라고요. 되게 많이. 아, 그렇죠. 엄청 샀더라고요. 이번에 FTX 터지고 나서.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근거가 있죠. 아, 있어요? 네, 근거가 뭐냐면 아니 근데 이 비트코인 안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게 허황된 근거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채굴자한테 이게 블록체인이잖아요. 이게 네. 블록체인이 뭐냐면 내가 거래를 했다라는 어떤 장부를 이렇게 모아요. 블록 같은 데다가 넣어서 이런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사람, 이 블록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리워드를 줍니다.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줘요. 근데 이 비트코인으로 주는 리워드의 양이 줄어들어요. 특정 시기를 지날 때마다 절반씩 줄어들거든요. 그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 이제 시중에 비트코인이 풀리려면 요거밖에 없어요. 요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새로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거예요. 근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 나오는데 이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말하자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모든 화폐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률이 있는데 얘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 발행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사용하는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캐시우드니 뭐니 뭐 1억 간다, 2억 간다, 3억 간다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보면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반감기예요. 어차피 얘는 총 발행 수량이 정해져 있고 점점 발행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진짜 1억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비트코인 한 8천만 원 정도 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막 엄청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다 1억 간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어떤 방송에 불려가서 이거 공중파 유튜브였는데 1억 갈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뭐 애널리스트들도 다 1억은 무난할 것 같은데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라서 1억은 무조건 저는 간다고 보고 근데 그걸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네. 근데 반감기가 그러면 한 2025년경요 아닌가요? 그게 반감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블록이 몇 개 만들어지면 반감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보통 10분에서 15분에 한 개씩 보통 10분, 12분 요즘에는 이렇게 되는데 블록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도 반감기가 언제다 이런 걸 계산했는데 이제는 계산하지 않죠. 그냥 그런 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거고 보통 한 24년에서 25년 사이에 한번 올 것으로. 그 이번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 지분증명 책을 번역해 주셨으니까 이더리움은 향후 얼마까지 가실 거라고 보세요?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제한인데 처음에 이더리움을 만들 때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고 디플레이션도 안 일어나는 화폐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제한 발행이 되지만 발행 속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장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상승 압력만큼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꿈꿨던 거는 이런 건데 최근에는 디플레이션 화폐로 역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량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신규로 발행되는 양이 현격히 적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이 근데 얼마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반감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디플레이션은 얼만큼 그러니까 단위 시간 내에 격렬한 거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소각 비율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저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한국 돈으로는 한 1,000만 원? 그러면은 지금 150만 원 아닌가요? 네네. 그럼 6배. 어렵지 않게 1,00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금 2천만 원 초반이니까 1억을 가면 5배잖아요. 약 5배. 이더리움은 사실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배 이렇게 가야 되는 아니 뭐 1,000만 원 갈 수도 있고 2,000만 원 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얼마를 갈 거다는 무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인 하는 분들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믿음이 엄청 강력하신 분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야 비트코인은 파는 물건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모으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라고 나중에 하고 100억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도 이제 이더리움 맥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그냥 모으는 거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도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희소 가치를 유지할 거고 점점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저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사실 발행량 자체를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발행량이 2100만 개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가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어요. 미래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래 초기에 어떤 컨셉은 아까 제가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이더리움이 초기에는 디플레이션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류의 화폐를 지향했는데 최근에 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디플레이션 화폐예요. 바뀐 거죠. 말하자면 네. 약간 그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탈릭 부테린이 그 약간 주식 쪽으로 넘어오면은 네. 약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느낌.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워낙 좀 캐릭터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거의 10대에 이더리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번뜩이는 천재성을 보여주고 성공을 했고 그 이후로 뭔가 어쨌든 본인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플랫폼이고 주인이 없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테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그런 시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뭐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역으로 얘기하면 조금 단점을 한번 짚어보면은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CEO 리스크 얘기하면서 네. 만약에 일론이 CEO를 사임하거나 없어지면 테슬라 그때가 팔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더리움 사실 이 책 번역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땡겨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거 비탈릭 부테린이 해외 컨퍼런스 참석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답 안 나온다. 네. 뭐 답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가격이 엄청 하락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투자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부테린 게 아니지만 이더리움에서 비탈릭 부테린의 어떤 존재감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책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비탈릭 부테린이 본인 같은 사람들을 양산해내기 위해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클론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보면 이더리움의 특징이 뭐냐면 이더리움은 가장 부유한 코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지만 사실 비탈릭 부테린도 이더리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요? 네. 만든 거에 비하면. 네. 뭐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 만들고 알라메다 리서치 만들고 FTT 찍었을 뿐인데 본인 재산이 막 몇십 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부테린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는 돈 냄새가 안 나고 오히려 좀 사람들이 보기에 엉뚱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가령 탈중앙화. 코인 투자 처음 하고 크립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니 탈중앙화를 굳이 왜 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져요. 이게 이제 2014년 15년 일찌감치부터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하셨던 분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인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탈중앙화 왜 해야 돼?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말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탈중앙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망이 강하고 탈중앙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면 불필요한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이더리움의 가장 큰 매력은 그거예요. 탈중앙화를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완전 이제 넘사벽이고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코인 중에 탈중앙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코인에 가깝다.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철학을 쭉 밀고 나간다는 게 그 사람이 진짜 굳은 심지가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내려와서 후대로 자식에게 물려줬을 때 또 망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지금 문득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답을 마무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 책을 냈냐? 비탈릭 부테린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게 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더리움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흔들릴 것 같아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탈 부테린은 이 시점에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해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사실 담겨 있다고 저는 번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뭐 재단이라고 하나요? 거기 네.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에 투자하시는 많은 또 대중분들이 이 책을 읽고 네. 그 이제 비탈릭 부테린의 철학에 공감을 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또 이렇게 네, 그렇죠. 제재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제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복사하는 느낌이 그렇죠, 클론 만드는 약간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이 책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있는 사람들이 크립토를 좀 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종교서적이라고. 이거는 네. 우리가 이제 코란 같은 거네. 코란 그쵸 이제 이슬람교의 코란, 뭐 기독교의 성서 보면은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얘기와 어떤 가르침들이 그 교리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이더리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장점이 너무 많고 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느껴지는데 그 철학이 지켜지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더리움의 그런 가능성을 정말 좋게 보신다고 하면 그 네. 청사진에 같이 만들어 가신다고 했을 때 이 비탈릭 부테린 지분증명을 꼭 한번 읽고 네. 동참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뭐 질문을 대략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꼭 전하고 싶은 뭐 주제라는 게 좀 있을까요? 꼭 전하고 싶은 주제는 사실 없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오늘의 자리도 워낙 이제 웅달 책방이 좀 파워 유튜버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제가 쓴 책이 아닌데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비탈릭 부테린이 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시간상 공간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다니고는 있는데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책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읽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주제 넘지만 사실 그 매 챕터에 대한 요약을 이제 챕터 끝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봐도 이 챕터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 책이 너무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치를 이미 책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좋아하시는 웅달 책방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 경제 경영 책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들도 잘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뭐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그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간파하고 거기 먼저 가 있으면 또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크립토를 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립토를 좀 경험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탈릭 부테린 지분증명책을 소개해 주신 김동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